짠!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이제 챕터 1으로 들어갑니다. 인트로덕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요거는 좀 어떻게 짧게 되려나 모르겠네. 자, 안돼. 자, 그래서 챕터 1에서는 한글 책이 없고 영어 책만 있어가지고 Celestial Mechanics and the Solar Syst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체역학과 태양계. 근데 여기 이제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죠. 그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몇몇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등장하고 나면은 이제 이 책 끝에 갈 때까지 계속 쓰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등장한 챕터가 되겠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처음에 딱 펼쳐보면 처음에 이제 무슨 막 역행하는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 역행 뭔지 알죠? 네. 이 역행 그림은 아주 잘 봐두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숙제가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역행하는 그림을 일단 지금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잘 한번 봐보길 바래요. 자, 보고 왔나요? 맨날 보던 역행 그림이랑 똑같죠? 자, 하지만 마지막에 나올 숙제를 보게 되면 내가 알던 역행은 역행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뭐 무슨 하빈이, 충인이, 뭐 군이 어쩌고 이런 것들 나오는데, 네, 자, 다 알죠? 모르면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충은 태양에 대해서 내 뒤에 있는 거고, 합은 태양에 대해서 내 앞에 태양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합이라고 그러죠. 군은 태양과 나에 대해서 이제 수직 위치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걸 구라고 그러고. 자, 근데 이런 거 너무 기본적이라서 아마 다 알 테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역행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그쵸? 역행에 대한 거 나중에 문제에서 보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이제 회합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회합주기가 그냥 뭐 이렇게 하이탑에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회합주기를 반드시 유도를 해 보도록 하세요. 회합주기 반드시 유도하세요. 반드시.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언제 너무 중요한 게 언제 너무 등장하다는 걸 알게 될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언젠가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될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비디오를 멈추고 회합주기를 반드시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해봤나요? 자, 좋습니다. 계속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케플러 법칙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케플러 3법칙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죠. 케플러 3법칙. 여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피제곱은 A3승, KA3승.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 케플러가 제일 처음 밝혀냈던 방식인데, 여러분이 어디서 아마 봤었을 케플러 3법칙에 대한 설명하고 약간 모양이 다를 거예요. 훨씬 단순한 모양으로 보일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케플러 법칙들이 잔뜩 등장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타원이 나옵니다. 타원. 또 천문학에서 천체들의 움직임은 특히나 애들 두 개만 달랑 이렇게 서로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될 때 이거를 이체 문제라고 하죠. 이체 문제. 이체 문제가 등장할 때 얘네들의 운동은 서로 묶여 있다면 100% 타원이죠. 서로 안 묶여 있다면 슝 해서 이제 뭐 무슨 쌍곡선이나 포물선 궤도로 날아갈 수 있지만, 서로 묶여서 계속 돈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100% 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원에 대해서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숙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뭐 비디오를 멈추고 하기에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자 적어놓고 하세요. 타원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타원의 정의가 뭔지, 어떻게 하면 타원을 만들 수 있는지, 타원에서 얘기하는 이심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타원의 초점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반경, 단반경, 그 다음에 초점, 장반경, 단반경, 타원의 정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엮여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을 조사해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알았나요? 이건 꽤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기 바래요. 물론 우리 천천서 책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위키피디아 같은 걸 찾아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조금 더 찾아보길 바래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직교좌표계에서의 뭐 타원의 정의라든지 극좌표계에서의 타원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주 되게 폭넓게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뉴턴 법칙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물리에서 많이 배웠을 거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5에 가면 케플러 법칙의 이제 물리학적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말로 뭐지 이게? 물리학적 해석 이럴까? 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과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각운동량은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자, 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운동량이 왜 운동량일까? 운동을 하는 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리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같은 속도로 갈 때는 질량이 무거운 운동을 많이 하겠지. 그쵸?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 똑같은 속도로 가면. 아니면 질량이 같은 놈이 간다 그럴 때는 속도가 빠른 놈이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값을 곱하면 그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식을 잘 정리를 해본 결과 그게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거기에 운동량이 곱해지면은 얘가 회전해서 생기는 운동의 양을 결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MV에다가 R을 곱한 양, RMV 이렇게 각운동량을 정의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원래 각운동량의 정의는 이런 스칼라들의 곱이 아니라 벡터로 표시가 되죠. 벡터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벡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각운동량은 그런 식으로 원래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각운동량이고 이게 반지름 벡터, 이게 운동량 벡터 이런데 이제 여기 내가 잘 모르는 뭔가가 등장했죠. 저걸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쟤네는 이제 어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직 성분만 생각한다. 수직 성분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얘가 이런 질량 M의 물체가 이런 V의 속도로 가고 있다면 이런 걸 뚝 잘라가지고
세타다 그러면 이제 V 사인 세타만큼 해가지고 여기다 곱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인데, 아무튼 얘를 이제 다시 써보면은 R 크로스 M V, 실제로 이제 운동량에서 V만 벡터고 M은 그냥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R 벡터하고 이제 V 벡터가 크로스에 의해서 이제 수직한 성분만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제 M R V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얘는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얘네들이 그냥 수직으로 원운동으로만 이렇게 돈다 생각하면은 얘는 뽕 빼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각 운동량은 대충 이제 MRV인 값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각 운동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저 각 운동량이 보존되는 이유 때문에 이 물체가 돌 때 어떤 식으로 돌게 되냐 하면, 자 보세요. 거리가 짧아지면 이 각 운동량 L이라는 값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지면 얘는 변할 수 없으니까 얘가 커져야 돼. 빨리 훅 지나가야 돼.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가 천천히 가겠죠. 하지만 거리 가까워지면 훅 지나가고, 멀어지면 또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자, 실제로 신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신체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보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기 다음번에 보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해성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해성이 먼 곳에서 이렇게 쭉 날아온 다음에 태양 근처에서 갑자기 확 돌아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실제로 눈으로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칙이라는 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눈으로 봐서 느껴서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눈으로 꼭 보길 바래요. 근데 어쨌든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각 운동량 보존 때문에 타원 궤도를 돌게 되면 가까울 때도 훅 지나가고, 멀리 갔을 때 천천히 가고, 훅 지나가고 천천히 가고, 훅 지나가고 천천히 가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6에서부터 1-19에 걸쳐서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세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케플러 제2법칙인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은 그냥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정말 딱 그냥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해보자 했던 케플러 제3법칙. 케플러 1법칙은 이체 운동을 할 때 타원 궤도를 운동한다 이거기 때문에 다시 다른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자, 케플러 3법칙인,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조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The Law of Harmony. 하모니, 조화죠. 화음 같은 거. 사실 이 Law of Harmony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케플러가 한때 뭐에 되게 심취해 있었냐 하면은 이제 화음. 음악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단삼도, 장삼도, 장호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화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규칙에 대해서 되게 그 심취해 있을 때, 그러니까 케플러가 1, 2법칙을 먼저 만들고 나서 3법칙 만들기까지 5년인가 10년인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케플러가 그 조화나 이런 하모니에 되게 심취해 있으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거, 천체의 운동에도 어떤 이런 하모니가 있지 않을까? 뭔가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맞춰본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두 놈이 이렇게 서로 돌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도는 주기하고 얘네들이 도는 타원 궤도의 장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저 앞에 나와 있는 식을 기준으로 써보면은 이런 식을 발견했어요. 자, 케플러의 이제 고용주였던 티코 브라헤가 10수년간에 걸친 안시 관측 눈깔로, 티코 브라헤가 귀족 출신인데 이제 독일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독일 이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한창 뭐가 유행했었냐면은 이 별들의 운행이나 이런 게 어떤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랑 직결된다 막 이런 점성학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었어가지고 별들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게 되게 공부해서 그걸 실제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 돈을 많이 쏟아 부었겠죠. 그때 이제 그 특혜를 받은 사람 중 하나가 티코 브라헤였어요. 티코 브라헤는 독일한테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독일 어딘가에 성을 샀어. 심지어 성을 사서 성의 지하실이었던 것 같은데 지하실을 천문 관측 시설로 꾸며요. 그래서 저기 어디 군용을 하나 내놓고 거기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야, 별빛이. 그럼 여기 이제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각도기를 만들어 놓고 매일 밤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눈가를 대고 이렇게 화성이 저기 왔구나, 목성이 저기 왔구나, 요거 맨날 재든 게 이제 티코 브라헤가 10수년 동안 한 일인데 그걸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양반을 진짜 위대한 안시 천문학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티코 브라헤가 이렇게나 열심히 관측을 해두었기 때문에 케플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케플러 법칙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제 티코 브라헤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 열심히 관측 자료만 잔뜩 만들어 놓고서 이제 저희 굿바이에서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조금 거시기해서 얘기하진 않을게요. 찾아보면은 되게 재밌는 야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멈추고 안 찾아봐도 돼요, 이거. 자, 아무튼 저기 어디 갔지? 아무튼 티코 브라헤는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 덕분에 케플러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중에 이제 3법칙이 얘는 어떻게 생겼냐? 행성들이 도는, 태양 주변을 도는 주기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3승과 비례한다. 자, 정말일까요? 지구 년 단위와 AU를 쓴다 그랬죠. 1년 1AU 빠밤 1은 1 맞죠? 짜잔, 맞아. 그럼 자, 넣어봅시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0.71AU에 있는데, 이거 삼승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몇 년 동안 한 바퀴 도는지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맞습니다. 화성 약 1.5AU에서 돌고 있는데 얘도 역시 삼승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와 거의 동일한 값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단위를 썼을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요게 케플러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이고, 우리는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실제로 이제 여기는 뭐가 빠졌냐 하면은 질량 계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썼던 계산법칙에 질량을 고려해서 쓰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여기 분모에 질량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 질량은 두 물체가 돌고 있을 때 두 물체의 질량 합이 되겠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그 주변을 도는 다른 행성 하나 이렇게 집으면은 얘에 비해서 태양 질량이 너무 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이제 태양 질량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는데 2 곱하기 10에 30kg이라고. 지구의 질량은 6 곱하기 10에 24kg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수십만 배가 무거운 거죠. 그렇죠? 30만 배쯤 무거운 셈인데, 그러니까 1 플러스 3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30만 분의 1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거의 1만 들어가는 셈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 질량의 단위는 단위가 태양 질량 단위요. 1이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태양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아까 했던 지구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1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당연히 맞게 되는 식이 되겠죠. 얘네에 대해서도 똑같이 m이 1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이게 만약에 태양계의 상황이 아니라 외계 행성계의 막 태양 질량 3배짜리 별 바로 옆에 무슨 행성이 막 돌고 있다. 혹은 쌍성이야. 그래서 태양 질량 1.5배짜리랑 태양 질량 2배짜리랑 서로 막 쌍성을 돌고 있어.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여기에 얘랑 얘는 그대로 쓰되 질량을 태양 질량 단위로 해가지고 아까 뭐 1.52 그러면은 여기에 합친 3.5 값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게 그 뉴턴 식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식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보면은, 즉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최근 사용하는 이제 MKS 단위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식이 변신을 하죠. P 제곱은 4파이 제곱 G M 플러스 M A 3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MKS 단위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단위계가 얘는 MKS고 얘는 이어 AU 솔라메스 단위인 거죠. 요거를 이제 태양 질량 그래서 솔라메스라고 부르는데 단위가 달라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린 일반적인 계산을 할 때 계산 법칙에 대한 계산은 요걸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걸로 계산했을 때 좀 편한 구석이 많아요. 근데 항상 늘 주의해야 되는 건 단위를 요걸로 잘 맞춰줘야 된다. 물론 얘도 단위를 아주 잘 맞춰줘야 됩니다. MKS로. 자,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차이가 뭐냐면 4파이 제곱하고 G만 차이가 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뭘 눈치를 챌 수가 있느냐? 눈치를 챘습니까? 눈치채지 못했다면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생각해봐도 좋아요. 생각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MKS 단위계의 G값을 솔라메스 AU 이어 단위계로 바꾸면 G가 4파이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면은 얘랑 식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서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은 G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MKS 단위계로 변신시켰을 때 나오는 4파이 제곱을 맞물려서
없애주기 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상수라는 걸 오히려 반대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주객이 전도돼서 오히려 이렇게 정의된 쥐로부터 우리는 쥐값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다른 애들의 질량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원래 유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중력상수 역시 그 유래는 천문학에서였다는 거.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챕터 1의 제일 마지막 장 쭉 가보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1-34번에 또 우리가 맨날 이제 써먹게 될 아주 재밌는 식이 등장하는데,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활력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활력 방정식. 영어로는 비스비바 이퀘이션. 비스비바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비스비바가 뜻이 뭔지는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막 비스비바 뭐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유래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옛날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에너지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활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공을 했어요. 이 활력이라는 개념이 뭐였냐면, 뭔가를 이렇게 무공을 딱 떨어뜨렸을 때 땅바닥이 얼마큼 파이느냐. 그랬을 때 이제 높이가 올라갈수록 많이 파인다, 질량이 커질수록 많이 파인다,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랑 비슷한 어떤 활력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개념이 mv제곱이었어요. mv제곱.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에 비해서 이제 2배 큰 값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에너지의 개념이 이제 활력과 맞닥뜨린다는 면을 봤을 때, 활력 방정식 역시 에너지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활력 방정식은 그냥 한마디로 에너지 보존식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숙제는 활력 방정식이 왜 에너지 보존식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책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오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을 대충 훑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끝나고 나서 여기 이 챕터에 나왔던 식들 몇 가지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케플러 3법칙이 나와 있고, 케플러 3법칙에 뉴턴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에너지 보존 해가지고 이제 활력 방정식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딱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요 계산법칙 두 가지, 그 다음에 활력 방정식, 이게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타원, 아까 얘기했던 타원, 숙제로 내주죠. 타원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1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줄 숙제는 1-1번 연습문제. 이 연습문제의 내용은 외행성이 하나가 있는데, 뭐 걔가 10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얘가 만들어낼 이 역행운동의 모양을 그려보시오!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어떤 역행과도 다른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될 겁니다. 매우 어려울 테니까 반드시 머릿속으로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상상하고 답을 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여러 가지죠.
타원거드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비스비바 이퀘이션이 왜 에너지 보존식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1-1번 연습 문제 풀이. 그리고 혹시 아까 안 해봤다면 해압주기 공식 유도까지 반드시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